한 주간의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둘러보고요. 또 산업계 동향 등을 통해서 투자의 시사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관지 괜찮으세요?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좀 안 좋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화장품 업계 얘기를 처음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앞서서 홀짝 박사님도 3월부터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한다고 해서요.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화장품 업체가 대단한 상승세였고 지난해 굉장히 어려웠다가 올해 보면 좀 더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일단 좋아진 직접적인 도화선은 네. 중국 분들이 한국 면세점에 와서 화장품을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났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화장품 쪽에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못 거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이유가 뭔가. 일단 첫 번째는 한류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투명 피부에 대한 이 동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가면 화장품 팔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목마다 제품마다 위생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몇백 개씩 되거든요, 제품이. 그걸 다 받을 수 없고 잘 또 안 내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갖가지 화장품들이 다 들비하니까 굉장히 사기가 편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면세점의 어떤 그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 그렇게 화장품이 안 좋았던 거는 이 네트워크가 좀 저가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들도 이제 방판을 통해서 주로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 홈쇼핑에 쇼핑 호스트들이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젊은 여성들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싸게 화장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대세는 저가다라는 거였었고 그거를 획책한 데가 아무래도 아모레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이 그쪽으로 경쟁을 심하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발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원 브랜드 샵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 대형 업체들이 면세점에서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경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저가 화장품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오버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패션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굉장히 그 트렌드가 빨리 바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누가 가볍게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후발 이 저가 화장품 업체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부사장님. 건설하고요. 건자재 관련된 부분 저도 제 그 마켓 이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는 조금 과열권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되는 시선도 있는데 부사장님 시각은 어떠신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은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요즘엔 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가 집을 사서 월세를 주게 되면 그 임대 수익률이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2% 중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택 보유 비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더해 보면은 그 비용이 한 연간 2%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걸 빼고 놓으면 정기예금 금리에 모자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살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월세 비중이 아직 30%밖에 안 된다. 앞으로 더 확산될 거다. 그럴수록 월세에 대한 임대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의 그 바닥 국면에서 집값이 사실 움직여요. 꿈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슬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 보유 비용을 약간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그 캐피탈 게인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전세를 통해서 그동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소송이 걸리거나 귀찮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값이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길게 지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결국은 이제 그 주택 보유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게 임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국내 그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건자재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좀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좀 착시가 사라질 때 이제 아마 정부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주택 가격을 살려보려고 갖가지 부양안들이 많이 나올 거고, 국내 주택이라든가 건재재가 조금 더 가끔가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오버슈팅을 할수록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특히 또 이번 주에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루머라고 할까요? 좀 도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전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SDS 얘기 나왔죠. 상장 얘기 나왔고,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좀 바뀔 수 있다. 수혜주가 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직은 루머죠, 근데, 삼성전자를 그냥 통으로 상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쫓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휴대폰,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반도체가 제일 좋으니까 그쪽으로 지분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계열사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서 좋아했던 이유가 삼성전자는 지금 돈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쌓아놨냐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지배구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M&A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백기사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 돈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돈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제 좀 반가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부분으로 지분을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반도체 부분은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데가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가 1월 말부터 이제 우시 공장이 본격 생산이 됐거든요. 불란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화됐는데 거기서 나온 생산량들이 아직 채널에 깔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채널에 깔려서 수급에 영향을 주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50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는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외국인들은 그래도 반도체는 구조조정이 끝났다. 좋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저하고는 약간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제 삼성 SDI나 삼성 전기라 그러죠. 샘코 거기가 좀 삼성전자랑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마진을 희생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배구조가 깨끗해지면은 그럴 필요 없지 않는가. 그러면 좀 마진이 회복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SDI의 문제는 지금 2차 전지가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가 2차 전지를 파나소닉하고 따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부담이 있고요. 삼성 전기는 아무래도 엔저 때문에 일본 경쟁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사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도 약간 일회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드라마틱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NHN이었거든요. 네. 페이스북이 와치라는 회사를 미국에 인수한다고 해서 좀 타격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급락했다가 또 손정희 씨가 대주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급등을 했다가 또 NHN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또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지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의 이혜진 대표나 이제 손정은 씨하고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주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손정은 씨의 소프트뱅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라인 지분을 IPO 전에 사고 싶어 하는 측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쟁률이 세질수록 아무래도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 갖고 이제 M&A를 하겠죠. 그러면서 성장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밴드라는 데가 최근에 잘 되더라고요. 가입자가 빨리 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고객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를 보면은 이 라인이라는 이 오픈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라는 거는 지인들끼리 어떤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으는 굉장히 구색이 잘 갖춰진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NH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2월 24일 날 이제 웹보드 게임 규제가 시작되면 그 전에 주가가 한 박살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걱정을 했던 거는 거기에 이제 규제가 되면 아무래도 판돈이 작아지잖아요. 그 웹보드에. 그러면 이제 이 투기성 고객들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나갈 것이다. 그게 타격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웹보드에서 그 사이버머니를 사는 측은 일반인이에요. 그걸 따는 사람들은 뭐 전문 이 투기꾼인들이지만 그분들 나간다고 해서 뭐 사실 그 일반인들이 그 아이템을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그 NH 엔터테인먼트는 돈이 5천억 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금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북미에 있는 웹보드 게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를 인수할 수 있겠죠. 한국의 어떤 노하우를 그걸 통해서 이제 전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NH 엔터테인먼트나 지금 돈이 많고 그걸로 M&A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외국인 얘기 좀 해주시죠.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이제 매수세로 좀 돌아섰다는 시각과 함께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쇼플레이를 이제 청산하면서 우리가 좀 수혜를 얻는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장이 세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국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키는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어떤 그 대세 상승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관한 한 조금 시각이 바뀐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주 전까지만 해도 헤지 펀드들이 일본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베가 그 아베노믹스를 얘기할 때 말끝이 좀 흐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부작용이 자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이제 그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에너지 수입 비용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 월급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근데 물론 올려줬어요. 기업들 설득해서 많이 올려줬는데 아직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일본도 이제 임금 협상철이거든요. 근데 도메스틱 인컴, 그러니까 국내 소득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충분히 못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질 임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JP 모건이 얘기하는 2014년 일본의 실질 임금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1.4%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1980년도 리세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참죠. 그리고 정부에 되게 순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는 나겠죠. 그러니까 아베는 이러한 민심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이나 중국한테 막 도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것들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사기려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또 이제 국방을 강화시키면서 무기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 일본한테 돈 푸는 거를 허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마치 자기가 미국이 된 줄 알고 무기까지 팔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억측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슬슬 이게 아베노믹스가 슬슬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수록 일본 롱, 한국 숏 이런 포지션을 슬슬 풀어가는 그러면은 그거는 한국한테 그렇게 나쁠 건 없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움직임까지 해서 마켓 키워드 한 주간의 시사점들 알아봤습니다.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